지금부터 한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가량 제가 강의를 하고요. 거기 또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시간에 또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2년 사이에 우리가 재건축 사업에 또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또 시설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합 관계자분들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이슈는 저희들이 정비사업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그 종류와 그 산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서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각종 그 관계 근거 법률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재건축 사업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이제 정의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다고 보고 그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상가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상가는 상가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동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동에 따른 이제 동의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에 또 동별 동의율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상가는 상대적으로 소유자가 작아. 그죠? 아파트가 한 2,000명 정도 돼요. 2,000세대 정도 된다. 그러면 상가는 한 100개 호밖에 안 돼.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다수의 어떤 표를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2,000명의 아파트 쪽에서는 저 상가 100명밖에 안 되는 저 사람들이 또 우리 사업에 어떤 발목을 잡거나 우리에게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진 않을까? 또 이런 또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재건축은 이제 그 상가와 아파트에 있어서의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 그러면 상가 소유자님들 또 상가 세입자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상가에 대해서 영업 보상을 해달라. 이 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하면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처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려고 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첫째,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건물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가진 자가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해야 돼. 그래야 조합원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 조합원의 자격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동의를 받기 전에 우리가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갖다가 이렇게 조합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진구하게 되는데, 이 추정 분담금과 관련해서 목숨 거시는 조합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거기에서 또 그걸 침소봉대하거나 또 왜곡해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 사업의 진행을 막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된 추정 분담금의 법적 효력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겠다.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여기 3번에서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비 기반 시설 무상 양수도 감정 평가와 관련된 뭐 기타 쟁점인데 뭐 요 내용은 조금 이따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진행 순서죠. 사업의 진행 순서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네 번째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관련된 쟁점들. 이게 아마 우리 소유자님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거더라고. 내 집을 얼마로 평가받는가. 그러면 내 집은 얼른 보고 바로 그냥 옆집은 얼마 받았는가. 그죠? 저 큰 평수는 어떻게 받고 작은 평수는 어떻게 받았는가. 그러니까 원래 거기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민관은 백성이 가난함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고르지 못함에 분노한다. 그 말이 있다고 이렇게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관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니네가 마을의 고을의 원님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헤아려라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조합원님들 간의 합리적인 형평성 있는 가격을 만드는 것. 그게 감정평가사에게 시켜놓은,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시켜놓은 책무가 바로 조합원님들의 갈등을 가장 잘 해소시켜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관련된 점들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우자산은 조합원님들 알다시피 조합원 분양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일반 분양가가 아닙니다. 그죠? 일반 분양가와 달리 조합원 분양가를 갖다가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가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쟁점들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따른 것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신월동에 7-1 구역인가, 거기 이제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났더라고요. 그 재개발, 그 연립주택 재개발하는데, 그래서 거기 현금 청산자들은, 재개발 사업에서의 현금 청산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되어 있길래 그걸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동 14개 단지는 정말 사업성이 다 아주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가 굉장히 걱정이 될 거예요. 그죠? 왜?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법인세와 관련돼서 감정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절세 방안, 그 절세 방안에 미치는 어떤 쟁점들, 그런 걸 갖다가 정리해 놓은 걸로 제 강의의 순서는 마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비사업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메모하실 분들은 또 메모하시고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시죠. 우리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도시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재개발 임대주택. 이거는 법으로 임대주택을 강제적으로 지어야 돼요. 그게 우리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조에서 건설 비율을 정하면서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68조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우리가 50%? 그죠? 보통 한 240~50%로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나죠. 그러면 그 정비계획 결정 난 거에 20%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임대주택과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 재개발 사업에서만 이제 짓는 거. 그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토지도 그 부대 가격을 그 매각 가격 안에다 넣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넣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건축물도
기본형 건축비의 80%. 요건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재개발 임대주택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재건축 단지에 계시는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요걸 막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고 했죠. 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허용 용적률을 갖다 정비계획 용적률을 250%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55조 법에 의해서 300%까지 받을 수 있잖아. 3종 일반 주거지역. 그죠? 그러면 300%까지 가는데 그 50%, 그러니까 만약에 250%가 300%로 가면 50%의 25%는 우리 조합에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고, 나머지 25%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울시한테 이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매각을 할 때 들어가는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본형 건축비가 아니고, 요 표준 건축비는 뭐냐 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표준 건축비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에서는 토지 매각 금액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매각 금액을 갖다가 이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기 250%에서 300% 갈 때 거기에 따른 50%는 이게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짓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건설 표준 건축비, 그 금액으로 해서 건물만 보상을 해주는 게 있다. 그래서 요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어하고 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그 뉴스에 나오고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크기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좀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교양 차원에서라도 알고 계시면 다른 모르는 분들한테 좀 더 있어 보이는, 너 이런 것도 모르지, 이렇게. 공무원들도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하니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뭐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뭐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받은 그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기부 체납을 해서 내놓는 임대주택, 그 임대주택을 갖다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그거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의자라는 조사가 한 개 들어가면 그거는 85제곱미터 이하다. 이런 거 좀 적어놔야 안 됩니까? 까먹으실 건데. 그 부분에서 법을 갖다가 이제 읽어보시고 할 때 그 부분에 따른 걸 참고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우리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나온 용적률 특혜. 그러니까 정류장 또는 거기 역세권에서 50% 이상의 토지가 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300% 용적률을 받았는데 거기에 추가로 20%를 더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제 개정해서 이제 그걸 완화시켜 준 거죠. 그러면은 20%면은 몇 프로를 더 받는 거예요? 300%에 20%니까 60%를 더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36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용적률이. 그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공짜로 가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60%에 40%는 조합에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 그러면 60%에 60%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해요. 그죠? 그러면 60%에 60% 몇 프로야? 36%. 36% 중에서 그 반을 갖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짓고요. 또 그 반은 공공분양주택이라는 걸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분양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울시 또는 뭐 SH공사에서 하겠죠. 그죠? 서울시가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SH공사와 매각 협상을 하고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것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토지가액의 50%를 갖다가 그 임대주택 가격으로 포함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준다.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적용해 준다. 요거는 기본형 건축비를 전체 다를 보상해 준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샤시 비용도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더 가산해서 보상을 해준다. 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지금 법 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한 개 더 있어요. 여기 기부채납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기부채납.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건축 심의를 받고 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그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우리가 내놓는 땅들이 있죠. 그죠? 땅들이 있는데 그 땅에 건축물이 포함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지어진 건축물의 가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부 체납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기부 체납하는 토지의 가격으로 나누면 토지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 이제 굉장히 지금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은 우리 사업 단계가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저 여의도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여의도 대교 아파트라든가 그 옆에 있는 여의도 한양 아파트 이런 데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시끄러웠어요. 그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부 체납 토지를 갖다가 우리는 토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토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버렸더니 이 토지 가격이 분모로 들어가 가지고 기부 체납하는 땅의 크기를 줄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조합에서 막 굉장히 좀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저 운영 기준이 제가 이제 여기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쳐보면 거기 그 최근 25년도 개정판을 갖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조합장님 하실 분, 또 이사님 하실 분, 뭐 대의원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음에 거기 이제 감정평가, 고 감정평가만 별도로 양천구청에서 다시 선정해요. 그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따른 가격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그 평가사들에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 두시면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재개발 임대주택, 이거는 법적 의무에 의해서 얼마? 20%. 20%를 갖다가 무조건 지어야 된다. 그 임대주택이 있고, 요 임대주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제 제가 법률을 갖다가 쫙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개발 사업은 토지 매각 금액은 두 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전체를 다 반영해 준다. 하지만 건물은 매년 3월 15일, 9월 15일 두 번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반영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임대주택 매각 금액이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있다. 요거는 재건축, 재개발이 다 공통적으로 다 같이 포함된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토지는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보상비를 못 받고 건물 가격만 표준 건축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표준 건축비, 그거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용적률 특혜와 관련돼서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66조, 여기도 66조, 여기에서 우리가 용적률을 갖다가 360%로 해서 60%를 더 받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60% 중에서 40%는 일반 분양, 60%의 40%, 그죠? 60%의 반이죠, 반반. 가면은 60%, 30%, 30%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따른 것들을 갖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공임대, 요거는 요 국민주택 규모주택하고 똑같이 적용해. 똑같이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의 50%로 토지 가격을 정하고 기본형 건축비는 100% 적용해서 요걸 이제 SH공사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임대주택이 여러분들이 기부 체납하는 토지 가격을 갖다가 토지를 갖다가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서울시에서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이제 절차와 방법 요것들은 이제 제가 법외로 법 내용을 갖다 그대로 적용해 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제가 한번 요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의 기본형 건축비, 그죠? 및 가산 비용에 따른 예시다. 요게 이제 기본형 건축비로 요게 2025년 3월 15일 25년 3월 15일 날 이제 고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뭐 220만 원. 그러면 평당으로 하면 뭐 한 680만 원 이래 되겠죠.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하층은 균일하게 102만 4천 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이거는 요거의 반도 안 되죠. 그죠? 한 반 정도 된다. 그죠? 반 정도 되는 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23년 2월 1일인가? 그때 고시가 되고 아직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놔라는 거예요. 그냥 내놔라. 용적률 더 줄 테니까 그냥 내놔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예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일 많은 거, 그죠? 8사형. 요거 우리 보통 한 뭐 34평 아파트라 그러죠. 그죠? 8사형의 주거용 공용 면적이 30제곱미터고 공급 면적이 만약에 요거 두 개 더하면은 114다. 114에다가 기타 공용, 뭐 지하 주차장 더해서 144형의 아파트가 됐다. 그죠? 그렇게 하면 요거는 8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8사형. 그래서 계약 면적이 144형이면은 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요 임대주택 매각 가격을 한번 예시를 해본 겁니다. 아까 그 기준에 딱 맞춰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토지 매각 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곱미터당 이게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하면 35제곱미터, 대지권이 35제곱미터니까 35제곱미터 곱하기 1,000만 원에서 3억 5천. 그 다음에 지상 면적은 여기 공급 면적 114제곱미터에다가 기본형 건축비 224만 3천 원이 적용되고 그거에 80%를 적용했더니 2억 4백이 된다. 그러면 지하층은 아까 102만 4천 원에 80%를 적용하니까 2,45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요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5억 7,900만 원을 갖다가 SH공사에서 보상받을 수가 있다. 그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민주택 규모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목동 1단지부터 목동 14단지가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간다. 그때 50%를 갖다가 임대주택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 매각 가격은 기부 체납으로 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건물 매각 가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4만 원이 아니고 아까 그 표준 건축비 113만 8,400원을 적용하게 돼서 1억 2,9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죠? 거기에다 지하층도 여기 113만 8천 원에 64%를 적용해서 지하 3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2,150만 원을 더하게 되면 SH공사에서 받는 보상 금액은 1억 5,100이 된다. 만약에 34평 저걸 일반 분양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 분양할 때 되면 목동에 한 6천만 원 잡으면 6, 3, 18에 뭐 한 4평 하면 한 20억 받을 수 있다. 그죠? 20억 받을 수 있는 걸 서울시에다가 1억 5,200 받고 매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저 주는 거예요. 그 용적률 받기 위해서. 그죠?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된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야 이런 거 뭐 모르고 있어도 되는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내가 재건축 사업을 한번 잘 이끌어 나가 보겠다. 또 내가 재개발 사업을 한번 잘 이끌어 나가 보겠다. 또는 내 재산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해서 요게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자꾸 재개발 재건축을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임대주택. 그래서 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평가사님 우리도 이제 기본형 건축비 80% 적용해 주는 거 맞죠? 뭐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참에 한번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요 챕터를 따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뭐 또 우리 재건축도 기본형 건축비 80% 해주는 거 맞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법에서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법에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다 라는 걸 갖다가 알고 일반 또 소유자님이 우리 저 재건축 이제 리더 분들께 또 질문할 수 있잖아. 질문하면 야, 넌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뭔 말인 줄 아냐? 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니? 뭐 이 정도는 설명해 줘야지. 그죠? 그래야지 아이고 우리 여기 뭐 위원장님 정말 유식하시다. 재건축에 박사시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어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잘했죠. 그래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에 대해서 영업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새 뭐 10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재건축 한번 해보려고 이제 깃발 한번 올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상가에 웬 듣도 보도 못한 뭐 컨설팅 업체라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독립정산제가 어쩌고 뭐 토지 뭐 우리 종전 상가는 가격을 4배를 올려줘야 된다, 3배를 올려줘야 된다, 뭐 그래야지 동의서를 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뭐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는 그런 조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목동의 문제만 아니에요. 저기 강남에도 가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우리 오늘 밤새워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막 권리 산정 기준일 이야기부터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가 쪼개기, 상가 특히 장사 안 돼가 문 닫아 놓은 그 지하 상가가 갑자기 소유자가 50명이 돼 있네? 분명히 한 개였는데? 원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다 조합은 50명이래.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그죠? 그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또 냉정하게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누구나 자기 재산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싶어하는 욕심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불법이냐 아니면 적법이냐 그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상가에 직접 자기가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상가를 세를 놔서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상가를 직접 영업하는 분이 난 3년 동안 영업 못해. 그 집 지어야 되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나 3년 동안 내가 버는 영업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또 여기 아파트 월세 받는 분들도 계시죠. 어? 아파트 월세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발끈하시는 거야. 야, 그러면 나도 3년 동안 월세 못 받아. 그러면 나도 3년 동안 월세 보상해줘. 그런 갈등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막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갖다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고개를 까우뚱하세요. 왜 까우뚱하느냐? 이거 분명히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영업 보상을 해주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왜 영업 보상을 해주란 이 말이 없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지방법원에 계신 판사님도 거기에 의문이 들었나 봐. 그래서 그걸 헌법재판소에다가, 요새 헌법재판소 많이 나오죠, TV에.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왜 영업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한마디도 없나요? 이 도정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요. 그 판사님이.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내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꼭지를 하나 딱 본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재건축, 여기 보시면 요건 재개발 사업이다, 그죠? 그리고 요건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의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이 재개발 사업 구역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해야 돼. 골목길이 꼬불꼬불 올라가고 공원도 없어요. 불도 어두워요. 수도관도 오수관, 배수관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이런 그 지역의 환경 자체가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 열악하면서 또 주거 환경도 노후 불량된 건축물이 밀집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거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의 환경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지역의 구역을 갖다가 우리가 재개발 구역이라고 합니다. 법에. 그런데 재건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 우리 목동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나 있고 공원이 단지들마다 탁탁 들어와 있고 주변이 쾌적하게 딱 갖춰져 있다. 그런데 주거 건물은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거 환경만 개선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재건축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요거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사업 방식으로 진행을 하라. 법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내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구역이 획정이 되면 다 강제로 조합원이에요. 강제로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재건축은 조합원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건물만 갖고 있거나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못 돼. 그리고 이 사업에 동의를 해야 돼. 그래야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법률 용어로 공익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강제로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강제로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제로 수용을 할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도록 돼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공익사업,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돼요. 그게.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조합원들, 그러니까 스스로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동의서를 낸 거야. 그 동의서를 내고 거기에 따른 분담을, 비용에 대한 분담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하고 있는 사익 사업이다 보니까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강제 수용을. 그러다 보니까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조에 보면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어. 요게 이제 우리 재건축 사업의 이제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시행 규칙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행령 54조에 영업 손실 보상에 따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그게 없다. 그죠? 그럼 왜 없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 동의를 한 사람만이 조합원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다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동의를 했는 사람들의 조합원인데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매도 청구 대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세입자에 따른 영업 보상도 이 동의를 한 사람들이 보상을 해주란 말이냐? 이거는 법리상 맞지 않다. 요거는 그 동의를 안 한 그 상가 소유자, 그러니까 임대인과 그 세입자인 임차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가 부분에서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각 단지별로 막 상가 협상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여기 상가 관련돼서 협상하시는 분도 안 계세요? 여기 오늘 아무도 안 오셨는가 보다. 첫째, 독립정산자 해달라. 둘째, 우리 용적률 아파트 지으면 그 용적률 사용한 일반 분양 수입에서 공사비 공제한 이익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죠? 그 이야기 하잖아.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셋째, 우리 상가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4배로 해달라. 감정평가를 4배로 해서 해달라. 뭐 그런 내용들. 또 단지마다 또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영업보상 해달라. 영업보상 해달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 신청권을 달라. 그죠? 그 부분에 따른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요구 사항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영업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요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협상하러 가실 때 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갖고 가세요. 응? 여기 다 자료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갖고 가셔가지고 이거 영업보상은 우리 재건축 사업은 대상이 아니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가를 갖다 독립정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비례율이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분담금을 낼 때 어떻게 내나요? 내가 들어갈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 가격과 내가 현물 출자한 아파트,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의 무상 권리가액, 그 차이를 갖다가 분담금으로 낸다고 했죠. 그러면 그 무상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내 집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이라는 걸 곱해서 하게 된다. 그죠? 그러면 그 비례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비례율은 비율이니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럼 뭐가 나눠져요? 우리 전체 개발 이익을 우리 전체 종전자산 평가 금액으로 나눈 것. 즉 개발 이익률이 바로 비례율이다. 그죠? 그 말씀을 갖다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그러면 독립청산제로 하게 되면 상가는 상가의 비례율을 구하고 아파트는 아파트의 비례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독립청산제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내가 이거 오늘 주제를 잘못 갖고 왔네, 그죠? 내가 상가 협상안을 갖고 올 걸. 그거 단지별로 하도 델리케이트해서 내가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 독립청산제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목동 몇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땅이 한 3만 평 돼. 전체 대지가. 그 중에서 상가가 한 1,000평 되나? 그죠? 그러면 3만 평을 갖다가 우리가 아파트 조합원이 한 2,000명이 있고 상가 조합원이 한 100명이 있어. 그죠? 그러면 이 100명의 상가 소유자가 자기 땅을 합계 1,000평을 갖다가 이 재건축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29,000평의 땅을 갖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 2,000명은 이 29,000평의 토지를 이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은 한 개의 조합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총회에서 조합장님을 한 명 선출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조합장님은 상가와 아파트의 재건축을 총괄하는 분이에요. 하지만 독립정산제이기 때문에 정산은 각각 독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1,000평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상가가 가져가요. 상가 1,000평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상가가 가져가요. 그러면 역으로 아파트 29,000평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아파트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 29,000평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파트 소유자 2,000명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를, 수익과 비용을 각각 독립해서 각각 계산한다. 그게 바로 독립정산제입니다. 그죠? 그렇게 독립정산제로. 그러면 비례율은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비례율은 2개가 나와야 돼요. 상가는 상가 비례율이 나와야 되고 아파트는 아파트 비례율이 나와요. 그러면 자, 아까 비례율 공식으로 우리가 넣어서 자신의 무상 권리 가액을 계산해 봅시다. 상가 소유자가 자기 상가 가격이 5억이야. 5억인데 상가의 비례율이 150%예요. 150%면 자기 5억에다가 1.5를 곱하면 자기의 무상 권리 가액은 7억 5천이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평가를 할 때 4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5억이 5, 4, 20, 20억이 돼. 그죠? 20억이 돼요. 그러면 20억이 되면 자기 집만 20억이 되나? 상가 100명이 다 20억이 되겠죠? 그죠? 자기만 20억으로 4배 올려달라 그러면 맞아 죽지. 그죠? 그러니까 상가는 상가 전체가 돼요. 그러면 상가 비례율은 어떻게 될까? 분모가 5억이 20억이 돼버렸죠. 그러면 정확하게 4배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의 무상 권리 가액은 상가 소유자가 자기가 종전 평가 금액 4배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똑같이 돼버리는, 상가끼리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논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가장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게 그게 좋은 거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가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여기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막 이렇게 뭐 컨설팅 업체라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청사진을 갖다 막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보고 했는데, 그 하나하나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다 같은 이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가와 관련된 건 앞으로도 또 계속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갖다가 요 정도 하고, 제가 그 정리한 문건들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재건축 사업 영업 보상을 안 해줬다고 해서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는 걸로 제 설명을 갖다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셔요, 그죠? 많이 아셔가지고 우리 자꾸 이제 추정분담금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재건축 사업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 있죠. 요게 시행된 게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이게 2002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리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법이 있기 전에는 재건축 사업을 갖다가 어떤 법에서 했냐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이란 분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987년도 대통령 선거 나오시면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자기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래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돼서 보니까 야, 이거 200만 호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200만 호를 어떻게 건설할까?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일단은 수도권 동서남북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했죠. 그죠? 분당, 평촌, 뭐 삼본, 중동, 일산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건설촉진법은 그냥 막 인허가를 갖다 건축허가 막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갖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합이라는 것도 없어. 조합이 법인격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목동 아파트다. 아파트에 시공사가 들어오면 와, 야, 우리 재건축 한번 하자. 그럼 너 땅 몇 평 있니? 그러니까 우리 뭐 30평 아파트에 토지 지분이 한 25평 있네. 그래, 토지 지분 25평 곱하기 무상 지분율 150%. 그러면 나 30평 만약에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30평이면 그러면 45평? 그러면 그래,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땅 30평짜리 아파트 내놔놓으면 내가 45평 아파트 하나 줄게. 그럼 그걸 갖다 우리가 무상 지분율 150%, 확정 지분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처분 이런 것도 없어. 분담금 뭐 시공사가 정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사업을 했어요. 공동사업 시행자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공사의 횡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조합원들은 내가 내 집의 가치가 얼마고 내가 비용 분담을 왜 얼마를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심화돼서, 그래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던 재건축을 갖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같이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공사는 너는 이제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내려와. 그래서 너는 집만 짓는 을로 떨어져. 갑은 소유자들이 주인이 되는 조합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된.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야. 그러면 내가 몇 평에서 몇 평 가는데 분담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또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든 재개발 사업을 하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추정 분담금이라는 걸 해서 계략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라. 이런데
아유,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개략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효과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이제 막 갈등을 폭발시키고 그 안에서 사업을 지연되게 만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고 가자. 정확하게 알고 가자 하는 뜻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 되어 있는 추정분담금의 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 단계별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소유자님의 동의예요.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는 또 그 비용이 10% 이상 되면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다른 총회를 할 때는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매 단계마다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동의를 안 하면은 사업이 더 진척이 못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추정분담금 운영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 설립을 할 때 우리가 추정분담금을 한번 계산을 해서 조합원님들에게 알려드려라.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 총회를 하기 전에 또 추정분담금을 해서 또 조합원님들에게 한번 알려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을 받기 전에 그때 또 한번 추정분담금을 해서 조합원님들에게 알려드리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알려. 그런데 그 모 위원이 야, 그 세 번 가지고 되겠니? 정비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도 재건축 추정분담금을 갖다가 한번 해서 아예 고시문에다 못을 박아줘라. 이렇게 법에다가, 그것도 시행령도 아니고 이 앞으로 무슨 변경될 이 법에 그 내용을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동 단지들은 이제 다 정비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한 단계도 있고 또 결정 고시 난 데도 있고, 그죠? 이렇게 또 사업 진행에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 단지들마다 다 이 추정분담금이 다 나가 있죠. 그 나간 이유가 바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조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나오고. 그러면 또 추정분담금 이제 언제 나올까요? 이제 정비계획 결정고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조합 설립을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님들에게 설립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때 또 추정분담금을 받도록 돼요. 이 추정분담금은 또 구청에 가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검증까지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격 산정에 대한 법적 기준도 추정분담금에 관련된 거는 법적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담금은 언제 산정된다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때, 그때 산정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어느 시점에 종전자산을 평가를 해라, 종후자산은 언제 평가를 해라,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항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라, 그 세부적인 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전자산에 대해서 추정분담금은 계략적으로 공시가격의 보정률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KB 부동산 시세나 한국감정원,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시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서 계략적으로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법에서는 종전자산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그 다음에 종후자산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요걸 가격 기준 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결정된다 라는 점에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 지금 하려고 하면 2단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2단계까지 올 때 계속 변동이 있겠죠. 계속 변동이 있는데 그거 붙잡고만 그냥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계속 변동될 건데.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해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여기에 따른 분담금의 이제 추정 분담금과 종전 종후자산 감정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 법적 규준을 갖다가 그 법령을 갖다가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다음에 혼자 공부하시면서 요 법령들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은 분담금의 금액 등 내용을 계략적으로 즉 대강 추스려 줄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6조 요거 이제 옛날 법이에요. 지금 72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46조 1항에서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의 통지 부분은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 처분 계획의 포함된 사항과 같은 수준으로 구체화된 분담금 내역을 통지할 의무는 부과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 의무가 없다. 그죠? 그 금액 자체에 대한 그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제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판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또 하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요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이제 알아두자고요. 그래서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4호에 보면은 정비 기반 시설이란 거기 우리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국어, 그죠? 국어는 도랑을 말해, 도랑, 물 흘러가는 도랑. 저 10단지인가 거기에 보면은 수도 그 흘러가는 그 있죠.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뭐 열, 가스 공급 시설 등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뭐 녹지는 완충 녹지도 있고 시설 녹지도 있고, 그죠? 녹지, 하천, 공공공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걸 갖다 이제 하는데, 요거 핵심 내용은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7조에 보면요, 1항은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1항은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가 재건축을 할 때, 그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 설치되는 기반 시설을 갖다 새로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 기반 시설을 대체하는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기반 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기반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지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런데 이 항은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한마디로 비행정청인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조합, 그죠? 조합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새로 설치되는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의 용도 폐지되는 기반 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냐? 우리가 기부 체납하는 평가를 해. 그러면 이것이 1,000억이에요. 1,000억으로 평가를 했어. 그런데 그 안에 공원하고 기반 시설, 용도 폐지되는 기반 시설이 또 감정 평가를 해. 그러면 여기 700억이야. 그러면 내가 1,000억을 내놓고 700억을 갖다 무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순부담은 300억만 한 거겠죠. 그죠?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할 때가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조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법에서 부대 서류를 갖다가 여기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 작성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정 평가서, 그죠? 여기 보시면은 11호에 정비 기반 용도가 표시되는 정비 기반 시설의 조서 도면 및 그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 평가 법인의 감정 평가서와 새로이 설치될 정비 기반 시설 조서, 요걸 갖다가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부 체납하는 가격은 좋은 땅이니까 기부 체납하는 거는 좀 높게 평가하고, 그죠? 또 용도 폐지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낮게 평가되고, 이러면 조합원님들한테 더 큰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자체가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종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논점으로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조합장님 되실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현재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구청에서 감정평가하러 나오면 그렇게 한마디씩 던져주시면 아주 그 사람들이 이 조합장님을 존경할 거다, 그런 팁을 갖다 하나 드리려고 제가 이제 그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면서 제가 부딪혔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거법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비계획이 결정고시가 내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갖다가 설립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건축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서울시에 가서 건축심의를 받고 그 건축심의를 받고 나면 양천구청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아까 도정법 50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면 그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감정평가를 갖다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종전자산인데, 그러면 그거 왜 하냐? 바로 여러분들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왔던 46조, 그게 지금의 72조입니다. 72조.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요건 이제 일반 분양은 아니죠, 그죠? 일반 분양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관리 처분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이주하고 나면 건물을 철거해요. 그 철거하고 나서 착공계를, 이제 나는 새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라고 착공계를 내고 나면 그때 일반 분양을 하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 이 사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소유자님들이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소유자님들한테 먼저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원 분양을 갖다 받는데 그 조합원 분양 받는 거에 대한 분양 신청 공고를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 공고 내용을 보면 1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요게 바로 종전 평가 금액이 돼요.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다 개별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분들 그냥 자기 집 거 얼른 보고 옆집 거부터 보죠. 우리 집이 높나 옆집이 높나, 그죠? 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따른 걸 갖다가 우리가 종전자산 평가 금액, 그 다음에 그 종전 그 조합원들의 어떤 분담금 추산액, 그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 그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쭉 해서 이제 분양 신청을 받게 된다, 그죠? 요때 이제 우리가 종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 종전 평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에 대한 상대적 가치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상 물건의 유형, 위치, 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몇 년 동안 여기 이제 재건축 감정평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년마다 감정평가사가 한 200명씩 뽑혀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도 이제 한 1년에 한 5, 6명이 매년 신입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특히 재건축 종전자산 평가는 엑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피로 하는 거다. 피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내가 재건축 사업장에 이렇게 가서 조합원님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조합원님의 인생이야. 이 집은. 이 집은 그 조합원님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조사하러 가거든요. 종전자산 평가할 때 되면 플래카드를 막 벽에 붙여놔요.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조합원 현장 조사한다고. 그러면 이제 방문을 희망하는 세대들은 조합에다가 그걸 다 알려라. 그러면 우리가 방문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정말 방문하러 가잖아요. 그럼 몇 시에 방문합니다. 전화하고 탁 가면 깨끗하게 청소해 놔놓고 커피 2잔 딱 태워서 다과 과일 탁 깎아가 앉아가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제가 신발 벗고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우리 애가요, 이 집에 와서 서울대 들어갔어요. 내가요, 이거 25년 전에 처음 500만 원 대출 받아서 샀는 집입니다. 진짜 복덩어리 집이에요. 진짜 그분의 그 솔직한 마음대로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 봅니까? 아, 그러십니까? 야, 여기는 좀 복받은 집이니까 뭐 한 5천만 원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지 그런 어떤 주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복 있는 집입니다. 뭐 그 상가도와 그런 게 있잖아요. 로또 몇 번 당첨됐는 가게 하면 그거 가면 막 줄 한 50m 써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 그 고속터미널 그 호남선 거기 왜 그 로또 복권 파는데 그 매점 앞에 보면 줄 쫙 서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진 않죠. 저희들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분의 그 집에 따른 인생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가도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형평성 있는 합리적 배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들어오면 밤에 야근하기 힘드니까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기존 사시찌개면 내가 가격 하나 딱 해놓고는 드래그 쭉 끌고 버려. 그러면 가격이 두루룩 100유로부터 1504호까지 가격 주르륵 매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감정평가가, 그래서 내가 얘들아, 이거는 이 조합원님들의 인생이 묻어 있는 거다. 그런데 니네들이 이걸 엑셀로 해서 그냥 자동 산식으로 걸어가지고 한번 끌었다고 감정평가를 한 건 아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엑셀로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조합원들을 잘 안 만나려 그래. 왜냐하면은 그분이 자꾸 떠오르거든. 그죠? 그러면은 평가에 이제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자꾸 조합에 자꾸 부르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공정성에 거기 좀 저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형평성 있는 합리적 배분이더라.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면서 그 부분에 따른 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가치를 갖다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마켓 밸류라고 하는데요. 그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도 시장 가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러면 이 시장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용어대로 하면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격을 말한다. 뭐 엄청 어렵게 써놨죠, 그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거래가 된 가격들이 있잖아, 그죠? 이 거래가 된 가격들이 있으면 그 가격의 가장 합리적인 평균치, 그죠? 그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우리 아가 이 집에 아가 서울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집 가격은 5천만 원 더 비싸야 되고 이렇게 평가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종전자산 가치가 시장 가치냐 아니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냐,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아니냐 이 말이죠. 말은 어렵게 써놔도 이거 법률이라서 이제 그런 건데, 하지만 저희들은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공사들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집들이 다 10억짜리 집이야. 그런데 아니 평가사님 상대적 가치 비율만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비료율도 안 나오고, 비료율 안 나오면 저 공사비를 좀 깎지. 저거 공사비는 안 깎으면서 종전 가격을 갖다 5억으로 좀 평가해 주세요. 그래야지 비료율이 한 뭐 70%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료율이 40%밖에 안 나오니까 그 모양이라도 좋게 보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여기 적정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라는 것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 가치를 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50평이 있고 20평이 있어. 우리가 만약 목동에 아파트를 갖다가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20평 아파트는 10억이야. 그죠?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10억 나누기 20평 하면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런데 거기 50평이 있어. 근데 50평은 20억이야. 50평이 20억이면 평당 얼마예요? 계산기 안 두들겨 봅니까? 4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20평은 와 5천만 원이고 50평은 왜 4천만 원이야? 그러면 5천만 원 나누기 4천만 원 하면 몇 프로예요? 80%예요. 그럼 20% 차이가 나.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감정평가가 엉터리야. 그죠? 20평이 평당 5천만 원 해서 10억이면 50평은 5천만 원 곱하기 50평에서 25억이 돼야지. 그래야지 왜 이걸 갖다가 4천만 원으로 해서 25를 평가했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 하시죠. 누가 봐도 이거 일렁타당하지 않나요? 그죠? 일렁타당한 논리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법. 그러니까 큰 평형에 계시는 분은 일단은 단가는 작은 평형의 단가로 해서 단가를 구하고 거기다가 면적만 곱해서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파트 50평짜리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40평이 있어요. 50평에. 그러면 그 땅 40평 따로 팔 수 있습니까? 네? 나 아파트 전용 면적 50평은 내가 살고 내 토지 지분 40평은 내가 다른 데 갖다 팔게. 그러면 팔 수 있나요? 못 팔아요.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분 소유 건물이 바로 우리 아파트, 상가와 같은 집합 건물들이죠. 그죠? 이 구분 소유 건물의 처분은
처분이라는 게 뭐야? 소유권이 이전하는 걸 처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팔 때는 전용 부분을 팔면 대지권은 자동으로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그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아파트가 건물은 50평에 뭐 5억이고요. 우리 토지는 40평에 15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0억에 매매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은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방법도 원가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우리가 물리적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경제적 가치를 평가.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가치? 바로 마켓밸류,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시장 가치라는 게 뭐냐? 시장에서 정통한 뭐짜고 저짜고 해서 그런 요건이 갖추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그걸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50평이 갖고 계신 분들은 50평의 거래 사례들, 다른 거래 사례들, 또 다른 단지의 사례들, 또 다른 평가가 해놓은 평가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서 평가를 한. 그러면 이분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한 신축 아파트의 가격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신축 아파트도 20평이 비싸면 50평은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50평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그 관리 처분을 갖다 잘하고 싶으시면 아주 경험이 많은, 특히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감정평가사를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누구도 불이익이 없다. 참고로 제1감정평가법인은 우리 나라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감정평가법인이라고 말씀을 갖다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종전자산, 특히 집합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소유자님들이 혹시 또 우리 여기 이제 조합장 되실 분들, 또 이사님 하실 분들, 대의원 하실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평가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같은 논리인데 이제 그 상대적 가치 비율, 요게 이제 좀 왜곡시키는 거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50평은 가격이 20억이잖아요. 그러면 20평은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건축 허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외지인들이 나도 목동에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 이러고 막 이제 막 집 알아보러 오는 거예요. 예? 집 알아보러 오는 거예요. 집 알아보러 오면 요 사람들도 합리적 경제인이면 10억 주고 사도 분양권을 하나 받아. 그런데 20억 주고 사도 분양권을 하나 받아. 그러면 뭘 사겠어요? 10억짜리를 사겠지.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시점이 자꾸 가까워지면 작은 평형들은 가격이 자꾸 올라가. 그런데 큰 평형들은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가격이 너 뭐 손해보는 거 같아. 그죠? 그거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갖다가 분양권 프리미엄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 프리미엄은 추후의
단계적 사업 진행에 따라 구체화되는 개발 이익을 거래 시점 당시 미리 선취한 투기적 이익이다. 그래서 이 투기적 이익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가격 균형이 왜곡되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감정평가에 반영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큰 평형에 따른 불측의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평형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죠?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이 부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종우자산과 관련된 거. 종우자산과 관련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은 우리가 나중에 관리 처분이 끝나야지 여러분들이 이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주가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해. 그 철거를 다 끝나고 나면 착공계를 내요. 이제 새 집지으로 들어갑니다. 그 착공계를 내고 나야지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조합원님들은 이 사업의 주인이시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나고 나면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 처분을 해서 여러분들의 비용에 따른 분담을 갖다가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분담금을 갖다가 결정 지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조합원 분양가를 갖다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4조 1항 3호에 보면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재선인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추산액을 갖다가 이렇게 산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 요거는 이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요. 그러면 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여기에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종우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종전자산과는 또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종전자산은 우리가 시장가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누구나 살 수가 있어. 이 조합원 분양가는 누가 가져가요? 이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 외부인들이 조합원 분양가로 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합원 분양가 자체는 우리가 조건부 감정평가다. 그 이유는 첫째, 평가하는 시점에 아파트가 없어요. 그죠? 설계 계획만 있지. 그러니까 그 설계 계획을 갖다가 계획대로 3년 후에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전제하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건부 평가. 또 하나는 이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님들한테만 적용되지 이 시장에서 외부인들에게는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조건부 특정 가격이다. 그래서 종전평가 금액과 종후평가 금액은 법적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 부분,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조합원님들은 이 사업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좀 낮은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죠? 일반 분양가는 외지인한테 파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높게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을 우리가 공사비에다가 충당을 해버려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분담금을 적게 낼 거 아니야. 그죠? 안 내거나. 그죠?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우리 조합원님들 자기 재산에다가 공사비를 엎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님들은 딱 본전만 받고 사가야지. 거기다가 이익을 갖다 더 붙여서 팔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원가만 받고 가자.
그래서 원가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가격의 적정성을 보기 위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가격도 병행을 한다. 그래서 항상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분양재산에 대한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을 두 개를 같이 평가를 해서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인가? 한 개 더 있나? 네, 한 개 더. 그 다음에 여기 재개발 현금 청산자. 여기 재개발 지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오, 많으시네. 어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서의 현금 청산이라고 하면, 그죠? 일단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 그죠? 또는 분양 계약을 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분양 계약을 철회한 자, 그죠? 이분들이 이제 되고, 아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 90제곱미터인가요? 90제곱미터 그 이하로 해서 아예 분양 자격이 없는 자들, 이분들에 대한 이제 현금 청산을 하는데, 그 현금 청산 방법은 이제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고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보상평가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러면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도록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해서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그분이 나중에 아파트를 매각을 하게 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용을 통해서 이제 그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평가 방법도 수용에 따른 보상 평가를 준용하도록 돼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 평가의 가장 큰 기준이 바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갖다가 불로소득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배제하고 평가하라 이렇게 됐어요. 아까 우리 재건축 사업에도 아까 분양권 프리미엄을 선취하기 위한 투기적 이익은 배제하고 평가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개발 이익도 불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배제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금 청산은 좀 지양하는 것이 아마 그분의 경제적 이익에도, 특히 우리 여기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더 개발 이익에 따른 크기나 이런 것들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지역은 단독주택들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토지를 갖다가 먼저 토지 가격이 중요하니까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표준지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표준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재개발 구역 밖에 있는 표준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 왜? 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재개발 현장에서 오신 분들은 야, 우리 재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조합장 좀 똑똑하게 잘 뽑고 그래가 우리 살림을 잘 산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자. 그 다음에 그걸 팔고 나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건축 처음부터 반대하시면, 재개발 처음부터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재개발에 따른 현금 청산자들은 수용에
절차를 밟게 된다. 강제 수용의 절차를. 그 내용을 갖다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꼭지를 단 이유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목동 14개 단지 아파트 관련된 내용이에요. 왜 요걸 갖다 실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내가 헌집 부수고 새집 짓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헌집 부수고 새집 짓는 그분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분이 있어. 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엄청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가 보통 한 평균 한 2,000세대, 많은 데는 3,000세대예요. 한 개 단지가. 그러면 그 단지가 4,000세대, 또 큰 데는 5,000세대까지 세대수가 증가돼요.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평균 한 1,000세대씩 이래 발생이 돼. 그죠? 그러면 30평짜리 만약에 1,000개 해도 그러면 한 개당 한 20억에 일반 분양했다. 그래도 1,000개면 얼마예요? 2조 원. 2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2조 원의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인세라는 겁니다. 왜?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넣고 나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저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등기를 해야 그때부터 우리 이제 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 앞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세금들이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세금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어떤 부분이 있냐, 그걸 갖다가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제 오늘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부과 대상의 매출액,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목동 A 단지다 하면 A 단지의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냐? 일반 분양 상가의 분양대금,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대금,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아파트 중 자기 지분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분양대금, 이것이 바로 매출액으로 잡혀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뭐가 잡히냐? 매출원가는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종전자산 평가 금액, 거기다가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들어간 총 사업비, 그러면 직접 공사비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여러 총 재사업 비용 전체 있죠. 그 비용을,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빼고 나면은 그걸 갖다가 과세 소득이다. 그죠?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이면은 9%를 세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억 초과 200억 이하인 경우에는 19%를 내고, 그 다음에 200억 초과 3천억 이하는 21%를 내고, 그 다음에 3천억이 초과되면 24%를 내요. 여기에 지금 또 주민세 할 10%가 지금 추가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단지별로 세금이 추상컨대 500억에서 1,000억, 그러면 한 집당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세금을. 그러면 이 세금을 갖다가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줄이는 방법이. 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7에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라고 해서 요 특례에서 여기 뭐 이렇게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해놔놓고 거기에 따른 사업 수익의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받는 사업은 수익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거. 그러면 일반 분양이 되었으면,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따른 걸 갖다가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매출 원가가 뭘 구성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종전평가 금액, 종전평가 금액 더하기 총 사업비, 요게 우리 매출 원가예요. 그죠? 거기에 일반 분양 비율, 그걸 곱하면 일반 분양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매출 원가에서 공사비는 우리가 임의로 줄일 수가 없어. 왜? 세금 계산서가 다 발행되고 오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 세금 계산서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토지 가격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전평가 금액은 여러분들이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합원들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 1항 5호에 의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에서는 그 현물 출자 시기를 갖다가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예에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법인세에 들어가는 자산의 취득 시기, 이 취득 시기가 바로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토지의 평가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기는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 중 가장 빠른 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인 관리처분 인가일을 자산의 취득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갖다가 A 단지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내년 연말에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받았어. 그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다 2026년, 그러면 제가 요거도 먹나요? 그럼 뭐 26년 1월 1일 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조합원님들의 재산 가치 평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합원님들 분양 신청 받고 시공사 선정하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총회를 하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서 관리처분 인가 고시를 받고 나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한 30%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종전자산평가는 여러분들이 분담금 산정하기 위해서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법인세법 시행령 68조 1항 3호에 있는 요 세 날짜 중에서 가장 빠른 날, 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토지 부분이 30% 40%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면 그만큼 과세 표준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요 사용 수익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집에 가서 찾아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1조를 보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효과라고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임대인들이 임차를 하고 있던 그 사건에 대한 권리들이 다 사용 수익이 중지돼요. 그리고 그것이 조합으로 다 넘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일이 바로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용 수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수익을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주하면서 조합에다가 신탁 등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금 청산일은 그거는 아직 대금 청산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건축 사업에서의 요 법인세법 시행령 68조 1항 3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 날짜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바로 요 사용 수익일이 되더라. 요 사용 수익일이 바로 여기 말하는
관리 처분 인가일이구나 라는 걸 갖다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인세를 갖다가 30% 이상 더 줄일 수가 있구나 라는 합법적인 논거가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제가 팁으로 드리면서 제 강의는 오늘 준비된 건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